40분 동안 발표를 맡았기 때문에 좀 시간 제약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리해왔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선생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뒤에 교수님 좋은 말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우선 그 문명을 생각할 적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명의 기준이 우리가 서양 내지는 서구의 기준,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양 자본주의 사회의 기준에 따른 그런 문명의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저는 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 바깥에도 우리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똥과 오줌을 굉장히 더럽게 여깁니다.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일수록 문명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마찬가지죠.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깔끔하게 문명화된 곳은 없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제가 집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없애고 오늘 아침에도 똥과 오줌을 따로 분리해서 받아서 퇴비로 만들고 왔습니다. 그 퇴비를 만들어서 몇 개월 삭혀서 텃밭에 뿌리고 그 텃밭에 나오는 이제 그름이 다 영양분이 되어서 배추와 고추와 상치를 살리고 그것이 제 밥상에 옵니다. 제가 먹은 밥 먹고 또 똥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순환식의 살림살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문명, 자본주의 주거 양식 이런 것이 노동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과 순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문명이 아니구나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아주 야만적인 또는 원시적인 화장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문명의 내용이 되어야지 그냥 깔끔하고 그래서 수세식으로 씻어내어 버려서 이것이 나중에 물과 흙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겉으로만 깔끔하게 살아가는 문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된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몇백 년 수준이죠. 길어봐야 몇천 년 정도이고. 근데 좀 압축해가지고 인류가 농사를 지금처럼 농사짓기 시작한 때가 약 1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생활 양식은 그 중에서도 한 10, 길어봐야 10%고 짧게 생각하면은 5%에서 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자면 지난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반만 년의 역사 중에서도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일제 때부터 치더라도. 근데 그 1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얼마나 삼천리 금수강산이 삼천리 오염강산으로 변했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감히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본주의 문명은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부가 사랑을 하겠다고 결혼하고 나서 정말 도무지 안 될 때는 이혼해야 되듯이 자본주의 문명과 이제는 결별을 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귀한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와 인간, 자본주의와 자연은 더 이상 공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아까 1만 년 정도 살아왔다고 본다면 그 1만 년 중에 마지막 10%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너무나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GDP로 보면. 그리고 그 부자로 살기 위해서 온갖 자원들을 가장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쓰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없는 하늘 공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팬데믹이 남긴 유일한 강점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더 이상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소비, 폐기 방식을 절단해야지만 하늘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맑은 하늘과 공기와 물과 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금의 과업이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원리는 뭐 자연과학 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늘에 비가 내려서 그것이 또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맑은 물이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더러운 물이 올라가고 또 순환되고 자꾸 더러워지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산성비에 노출되고 흙도 산성화되고 물도 오염되고, 여러분들 살고 계신 댁 근처에 약수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고, 점점 더 우리 삶의 토대가 파괴되고 있는 것인데, 그 파괴의 핵심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 시스템에 우리 인간들이 노동력을 팔아서 월급을 얻는 대가로, 소속감을 얻는 대가로, 또 각종 보너스를 얻는 대가로 그 시스템에 동조하고 찬양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서서히 집단적으로 자살 체제가 만들어져 왔고, 더 이상 코로나 위기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사회 경제 문명이 지속 가능성이 없음을 전 세계적으로 고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는 자본주의 아니면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61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박정희 자본주의 굉장히 여러 가지 업적이 많았어. 그리고 그 이후로도 90년대 와서도 엄청난 소비 수준을 이루고 발전하다가 IMF 때문에 좀 망했지. 그러나 그 이후로 더 많이 발전했어.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자본주의 문명이 봉건주의를 타도하고 노예주의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위대한 업적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히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면, 특히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고 협동학습하는 가운데 나날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상대평가 속에서 시험의 압박과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자기 억압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꿈이나 욕구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만들고,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졸업을 할 무렵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꿈인지를 모르는 세태가 와버렸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라 그랬습니다. 왜 공무원이냐 그랬지, 연금이 나오잖아요. 초등학생의 꿈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을 해야 된다는 세태는 이 우리 문명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건물주가 되겠다. 가만히 앉아서 돈만 챙기고 그냥 소비 생활만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게 초등학생의 꿈이라면 이제 이거는 파탄입니다. 이것은 그 부모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 문명 자체가 오로지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물신성이 우리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 문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예주의나 봉건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아닌 시대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노예주의나 봉건주의보다 발전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 중에 자본주의는 지극히 예외적인 한 역사의 자락이었다. 이제는 좀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조차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평범하고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 비천한 일반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과 철학과 의견을 발표하는 이런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어야지, 좀 똑똑하다고 국회로 보내고 좀 똑똑하다고 대통령으로 보내고 나면 다 재벌 자본의 가치에 잡아먹혀서 엉뚱한 정치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의 소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처럼 마을마다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장을 했다고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을 이장이 통치하는 그 동네, 마을마다 모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인격의 고양과 더불어 시스템의 고양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내용은 뭐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인데, 이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 전통적으로는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옷이나 가방이나 책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요즘은 그거를 넘어서서 돈을 사서 돈을 팝니다. 그리고 없는 상품도 있는 상품인 것처럼 파는 것을 선물 경제라고 합니다. 프레젠트 선물이 아니고 퓨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해서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부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땅과 산과 강과 바다, 집의 입장에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일까를 매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산을 보면 참 산이 고맙고 푸르고 좋구나, 저 나무 숲, 새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산만 보면 팍 까부수어서 거기에 전원주택 단지를 50채 이상 만들 설계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가 키운 제자들이에요. 얘들이 나가서 오로지 돈의 가치에 조금 더 나가면 인신매매로 나가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팝니다. 이 돈의 가치, 자본주의 가치가 우리 인간 정신세계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가가 그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핵심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 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됐는가? 인간이 개발과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처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그게 올바른 문명이라면, 그 문명의 패러다임을 까부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걸로 가다 보니 끊임없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생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서 인간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 공간에 침입할 뿐만 아니라 뭐 식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처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고급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프랑스의 뭐 달팽이 요리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 박쥐라든지 뭐 각종 그 야생 동물을 가지고 고급 음식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가운데 그 음식을 먹다 보니 우리가 이제 회를 먹다가도 잘못 먹으면 온갖 살모넬라 균이라든지 비브리오 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에게 침투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식지 파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상품화 과정이 이제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불러온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욱더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온난화 사태도 관계가 있습니다. 얼어있던 동토에 죽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이게 녹으면서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그게 또 지구화에 여행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자동차 바퀴에 묻어서 또 인간에게 또 접근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세계화, 도시화, 자본주의화, 산업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인류 자체를 마지막 절벽까지 몰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나름의 정리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개인 방역이나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 중요한데 저는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자본주의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방식이 아니라 자연을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고 우리 만물을 살려주는 토대이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인류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1854년에 시애틀 추장의 편지에 나타나듯이 이 지구 모든 자연 생태계, 저 산과 바위와 강물과 숲과 들새, 이 들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그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인류 문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영서 선생님께서 2049년 정도를 그 중국 공산당의 아마 100주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무렵이 2050년 무렵이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절벽의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 무렵을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뭐 턱걸이로 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 청년들이 정말 문제이고 더 문제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내 개인적인 방역이나 또는 뭐 면역 체계를 강화하거나 조심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노말에 적응해가고 과거에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그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방식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대신에 적정 생산, 적정 분배, 적정 생활, 적정 순환의 새로운 시스템. 제가 똥의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는 이런 순환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 대학에서 화학공학과부터 좀 없애야 되고요. 제가 속한 경영학과도 없애야 됩니다. 화학공학과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팔아서 경영학과에서 많이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공학과에서 많이 만들고 경영학과에서 많이 팔아왔습니다. 이 굉장히 죄스러운 학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옆에 공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인문학과도 크게 보면 공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성찰해 가면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어떻게 생활해 가고 어떻게 이렇게 돌려내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과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 그것의 발상지가 이 모교 철학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알지만 말을 하지 않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털린의 역설인데요. 벌써 약 40년 넘었고 50년이 다 돼가는 이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들에서 별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고 잠시 나왔다가 잊혀지는데, X축이 소득 수준입니다. Y축은 행복도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초록색 선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꺾이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고 나서는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더라. 역설적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 정도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지난 한 30년 동안 고민을 해봤더니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간이 행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이 행복이 지켜지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옆으로 가는 것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굳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기계적 사고방식 내지는 자본의 사고방식입니다. 투입 대비 끊임없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계의 논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죠. 자본의 논리는 사실은 포물선입니다. X제곱, X세제곱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Y는 X 수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큰 차원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논리는 어느 정도 행복하면 정말 이 행복이 소중하고 고마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이게 내일 되면 10배로 증식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설명하는 논리는 제가 삶의 질 개념을 엄청 많이 책에서도 쓰고 강조하는데, 삶의 양이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 늘어감에 비해서 삶의 질이 다운되면 행복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꺾어져서 내려갑니다. 삶의 질 중에 대표적인 게 건강이죠. 돈은 많이 벌었으나 산재 사고를 당해서 죽어간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질의 두 번째 차원은 인간관계입니다. 차별적이고 존중하지 않는 인간관계. 돈은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최근에 비밀의 숲의 드라마에 나오듯이 그 재벌과 재벌 밑에 부하의 관계를 보면 거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집에 가면 스스로 처절함을 느낍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나마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일반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직급의 상하와 관계없이 인간성이 갈수록 마멸되기 때문에, 마모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정말 그 어떤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만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에 관통하는 법칙이 갈비의 법칙입니다. 아래로 잘 갈구고 위로 잘 비벼야 살아남는 법칙입니다. 갈비의 법칙. 이 갈비의 법칙 속에 20년, 30년 동안 왔다 갔다 살다 보면 갈구는 사람은 갈구는 대로, 갈굼을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인간성이 마멸됩니다. 또 계속 비비는 사람은 비비는 사람대로, 비비는 것을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서로 존중하는, 아까 조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그런 인간성 상실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삶의 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의 세 번째 차원은 공동체이고 네 번째 차원은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과 인간관계 차원에서 어떤 인격적인 대등성과 존중,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 마을이 살아있고 지역이 살아있어야 되고 자연이 안 망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 네 가지 차원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보건대, 대한민국의 100년의 자본주의 역사 또는 서양의 50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갈수록 삶의 양은 증가했지만 삶의 질이 체계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은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회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무엇일까? 제가 똥의 철학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언젠가부터 조금 먹고 조금 싸자. 이는 꼭 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 보면은 많이 먹고 많이 살려고, 특히 정부의 눈먼 돈을 프로젝트로 따서 많이 먹고 많이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십니다. 그 본연의 진리 탐구, 참된 이치를 탐구해서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눈먼 돈을 먹자, 또는 뭐 나 정도면 권력 차지하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조금 먹고 조금 싸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이야기, 살고 싶은 삶을 살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저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면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식을 그런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인류대학 보내려고 전혀 노력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했고, 대안학교 보내면서 경쟁 없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부모로서 참여하면서 같이 교육적인 분위기를 함께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치고 진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제일 좋은 제도가 검정고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60점만 맞으면 합격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고 뭐 야간 자율학습 밤 10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아이들 놀게 하고 마지막에 지가 대학 갈 필요를 느낄 때 검정고시 치면 됩니다. 굉장히 대안적인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전문 대학교 가서 빵 만드는 거 배워서 가기도 하고, 물리 치료를 배우고 있기도 하고, 피아노를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생님들일수록 자기 새끼를 대학 교수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욕구가 없었습니다. 조금 먹고 조금 싸자는 똥의 철학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 둘의 품앗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마을마다 조금씩 이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저만 해도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실마리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어서 건물주가 꾸미고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이 꾸민 그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력 부대가 되었을 적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비참할까, 더 이상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좋은 선생님들의 말씀과 저의 이런 발표들이 계기가 되어서 민들레 홀씨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우리 인간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구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는 지구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학 교과서들에 보면 희소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차지하려면 더욱더 부지런히 일하고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고 남보다 빨리 일어나서 먼저 차지하는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가버리는데 저는 희소성의 원리에 50%만 지지합니다. 자,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가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됐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배고플 때 한 끼 밥, 몇 숟가락의 밥이 정말 고마운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살면 되거든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구의 자원도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되는 식으로 순환을 시키면 이 유한한 자원이 무한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탐욕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노력하면 돌고 돌아서 작은 자원으로도 여러 명이 나누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한한 자원도 무한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경쟁을 도출해내고 경쟁 개념에 따라서 인간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학문 체계는 종말을 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모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고 모두 가난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조금 먹고 조금 살려고 노력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자라는 것은 마음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뜻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문명은 파이의 크기를 늘리고 또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상으로 이 파이의 원천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착취한 대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닌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 수세식 화장실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흙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과학도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파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똥과 오줌을 어떻게 흙으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공학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혼자 집에서는 합니다. 그냥 공학도가 아니라도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똥오줌은 제가 다 정리해서 흙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도시시설, 휴게소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것들은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좀 공학도들이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속도나 높이가 아니라 과정과 느낌이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 인생 철학,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 각자 도생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우분투 정신,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문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바로 이 대구도 문만 열고 나가면 고층 아파트가 있고 부동산이고 시세 차익이 보이고 평당 얼마이고 이런 가치가 압도하는 이런 세상에서 농촌의 우리 어른들이 더불어서 일하고 함께 즐기고 쉬던 이런 문명을, 이런 정신과 마음을, 이런 생활 방식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이런 말씀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